좀 러시아 문학,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푸시킨 공동체, 도스토옙스키 공동체, 뭐 톨스토이 공동체로서의 러시아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셨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러시아란 나라가 지금 뭐 구소련도 그렇긴 하지만 구소련은 또 사정이 다르긴 한데 이게 다민족 국가죠. 원래는 다민족 국가이고 또 언어적인 다양성, 인종적 또 민족적 다양성이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끔 해주는 게 무엇인가. 근대 이후에는 이제 이게 일반론이긴 한데 그 근대 문학이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로 이제 그렇게 평가받고 또 이제 존경받는 그 시인 푸시킨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시인들, 시인 작가들에게서도 그렇고 러시아 국민들에게서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그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푸시킨 공동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가령 어릴 때부터 러시아 학교에서는 하도 이제 문학 교육을 강조하니까 푸시킨 시를 몇 편 정도는 다 암송하고 또 즐기고 음미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번 갖게 되면은 그런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공통의 그 뭐랄까 유대감 같은 게 가능한 거죠. 우리도 뭐 어쩌고 그렇긴 한데 가령 저도 이제 그 뭐 러시아 문학을 좀 읽었고 또 좋아한다는 분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게 됩니다. 그건 뭐 자연스럽죠. 어떤 취미 공동체, 취향의 공동체 같은 것이 가능한 것처럼 독서 경험의 공동체도 가능하고 러시아인들에게는 특히나 이제 자국 문학 독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저 소치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 폐회식인가요? 그 러시아가 자랑하는 작가들 쭉 이제 그 대외적으로 이제 과시하게 됐었는데 그때 19세기 작가들 그때 이제 그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보여줬던 러시아 작가들이 제가 강의책에서 다룬 작가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뭐랄까 좀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푸시킨, 레르몬토프, 그다음에 고골, 니콜라이 고골, 그다음에 톨스토이, 그다음 도스토옙스키, 안톤 체홉까지 다뤘던가. 제가 19세기 문학에서 다뤘던 그런 작가들인데 러시아에서도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런 작가들이고 러시아인이라는 것은 이런 작가들을 읽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고뇌를 이렇게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푸시킨 공동체나 도스토옙스키 공동체 또는 톨스토이 공동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저도 러시아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써먹으려고 푸시킨 시 정도 하나 정도는 한 구절이라도 외워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벌써 대화가 술술 풀리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푸시킨 공동체에 뭐 저도 좀 일원이 되는 것처럼 이제 표시를 하면 확실히 러시아 사람들 마음이 막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물질 문명에 맞서서 대안을 좀 찾으려고 하고 실제 뭐 공산혁명도 있었고 좀 그런 어떤 정신, 뭔가 이 서구의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좀 우리네 한국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긴 답변이 필요한 질문 같은데요. 러시아가 물론 이제 인류사 거창하게 보자면 인류사의 발전 모델이 이제 하나인가 두 개인가 오랜 논쟁 같은 게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836년에 그 차하다이프의 그 철학 사안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인텔리겐차 계급이 탄생하면서 동시에 이제 서구파, 슬라브파로 이제 양분되기도 했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서구파는 서유럽의 발전 모델을 이제 뒤따라가야 된다고 봤고, 슬라브파는 이제 그와는 별도로, 서유럽과는 별도로 러시아의 어떤 자체적인 역사 발전의 길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전자로 보게 되면 서구파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보편적 발전 모델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있고 그건 서구식 모델이고 러시아는 이제 늦게라도 이제 그 모델을 이제 수용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슬라브파의 주장에 따르면은 모델이 하나인 건 아니고 서유럽은 이제 서유럽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다른 모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발전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학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19세기 러시아 인텔리겐처들의 이제 핵심 그 문제였는데, 이 서유럽적인 길은 이제 그 단순하자면 이제 부르주아 혁명의 길이에요. 시민계급의 혁명인데, 영국에서 17세기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혁명이라고 부르는 나중에 이제 명예혁명으로 이제 그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18세기 말에 또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 조건은 물론 시민계급의 탄생과 성장이에요. 러시아에서 과연 그런 시민혁명이 가능했던가? 그런 혁명을 혁명의 주체가 될 만한 시민계급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던가? 따져봐야 되는데 좀 많이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바로 이제 뒤따라가는 어떤 혁명은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게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제 상공업자가 중심이 되는 시민 계급의 성장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서유럽 모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상당한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인 그 어떤 발전 모델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델을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발전 그 경로에 대한 이론도 좀 필요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에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해 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변형해서 이제 러시아 혁명을 성사시킨 것인데 과연 마르크스의 이론 자체가 혁명 이론 자체가 서유럽을 모델로 염두에 두고 이제 고안된 거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사의 후진적인 그 농업 국가였던 이제 러시아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게 좀 논란거리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4년 전에 2017년에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어서 뭐 책들도 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 같은 것도 이루어졌는데 저는 핵심은 이제 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러시아 혁명이 과연 마르크스의 그 혁명론에 부합하는 그런 혁명이었던가 아니면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혁명이었던가 후자적인 면이 강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래서 갖는 어떤 특징도 있으면서 동시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대안적 모델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로는 좋아 보이는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예언이 공산당 선언에서 너무 일찍 나온 책자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는데 1848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또 예언하기도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했던가? 마르크스가 예견한 그리고 이제 기대한 어떤 혁명은 영국 정도에서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영국에서 쓴 책이긴 한데. 다른 지역에서도 기대했던 그런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계급이 탄생하고 상당한 수준을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건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불가피하기도 해요. 러시아는 서유럽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국의 모델을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러시아 혁명으로까지도 이어진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러시아 혁명의 역사가 70여 년의 실험 끝에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었던가 혹은 불가피한 어떤 길이었던가 이건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런 러시아 경험이 우리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20세기에 공산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작가들이 소련 시대에 이제 해외로 망명하거나 자체적으로 지하 출판 등을 의존하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때 어떤
저항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 변혁을 이끌려고 하는 거와 또 다른 좀 다른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불과 꽃프가 원고는 불타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좀 문학의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 다른 질서에 속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좀 그런 어떤 저항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0세기 러시아 문학은 그냥 소비에트 문학이죠. 20세기는 연도로 치자면 이제 뭐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있겠지만 문학사에서 다룰 때는 이제 17년 이후 17년부터 91년까지. 근데 문학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당겨지기도 하는데 가령 막심 고리키 같은 작가가 이제 소비에트 문학의 이제 가장 선두에 오는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막심 고리키의 이제 19세기 1900년대 초반 작들 밑바닥에서라는 희곡 작품이나 아니면은 어머니 같은 장편 소설 1907년 발표작인데 그런 작품들이 이미 이제 사회주의 문학을 선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대표적으로는 솔제니친 같은 작가,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같은 이제 중편, 문제적인 중편이 1962년에 발표되는데 그게 사회주의 문학의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 한계를 좀 미리 예고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좀 받게 돼요. 대표적인 수용소 문학이기도 한데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발표됐던 이제 공개되고 읽혔던 작품들이 있는 반면에 20세기 러시아 문학에서는 또 중요한 그 또 개념이기도 한데 비공식 문학이라는 게 있어서 저항 문학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통 쓰는 표현으로는 반체제 문학이죠. 근데 반체제 문학도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솔제니친이 가장 중요한 반체제 작가인데 그래도 이제 몇몇 작품들은 그 소련에서 출간될 수 있었어요. 다른 작품들은 이제 해외에서 출간이 되고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솔제니친이 이제 1970년에 노벨문학상 받긴 하지만 그 74년에 결국 소련에서는 추방 당하게 됩니다. 그런 작가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작가들 불가코프의 그 작품에서의 그 문구를 인용하셨는데 불가코프 같은 경우 또 파스테르나크 같은 닥터 지바고의 작가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대표작들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는 심지어 이게 영화로도 유명하지만 영화는 60년대 중반에 나오는데 파스테르나크는 58년에 노벨문학상 받습니다. 58년에 노벨문학상 받는데 정작 작품이 러시아에서 출간되는 거는 1988년에 그러니까 한 세대도 더 지나서야 이렇게 출간되는 몇십 년 지난 후에서야 그러니까 출간했군요. 1988년까지 닥터 지바고는 소련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에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거장과 마르가리타도 마찬가지인데 60년대 후반에 그 한번 출간되긴 하는데 작가 사망하고 한 세대 지나서 그런데 그게 약간 훼손된 판본이어가지고 불가코프 작품도 공식적으로 이제 원작에 충실하게 출간되는 거는 이 80년대 말 정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작품. 그래서 비공식 문학. 공식 문학이 있고 공식 문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출간되고 유통되고 읽혔던 그런 책이고 그렇지 않은 책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출간될 수 없었던 책들, 읽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은밀하게만 읽힐 수 있었던 책들, 이게 비공식 문학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공식 문학이 오히려 더 좋은 작가와 작품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현실 사회주의의 저는 그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 작가들 가운데는 이제 대단히 충실한 사회주의자들도 있어요. 파스테르나크는 조금 다른 쪽입니다. 근데 플라토노프 같은 작가,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같은 작가는 대단히 사회주의 이념에 그 충실했던 헌신적인 작가였어요. 그런 작가조차도 그 현실 사회주의는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 그게 현실 사회주의의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도 사회주의 그 소련에서 상당 기간 동안 비판받고 이게 폄하받았어요. 퇴폐적인 작가로 낙인 찍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을 포함한 사회주의가 있고 그런 작가들을 배제한 사회주의가 있고 그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 사회주의는 좀 유감스럽게도 이런 문학
혹은 작가를 배제한 사회주의였어요. 그게 현실 사회주의 어떤 빈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공식 문학은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학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러 검열 때문에 이제 금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작품은 채털리빈의 연인 같은 작품. 그러니까 성적인 장면 묘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한 30년 이상 금서가 됐어요. 1928년작인데 1960년에 가서 해금되기 때문에 영국도 좀 상당히 억압적인 거죠. 한 세대 정도 지금은 이제 전혀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는 작품인데, 근데 그 시 20세기 중반 30여 년간은 그렇게 금지됐었다고 하는 거, 읽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금지인데, 그 사례인데, 러시아의 경우는, 소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유에서, 대개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서인데, 그렇게 금지가 됐던 작가들, 그래서 읽히지 않았던 그런 작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근데 돌이켜보건대 이제 그 작가 작품들이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와 작품들이기도 합니다.